현관 인터폰 화면이 갑자기 켜졌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우리 집 키와 똑같이 생긴 키카드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는 웃으면서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첫날밤 축하했어요, 윤은수 씨. 그리고 웃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같은 말이 거실 스피커에서도 흘러나왔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등줄기를 차갑게 후고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남편 도연 씨가 휠체어 브레이크를 단단히 잠갔고 창틀 모서리에 붙어있던 손톱만 한 검정 점이 붉게 반짝였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집 안 어딘가에 귀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한테는 용기가 되었어요. 저는 윤은수 33이었어요. 재활병동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을 돌봤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 강도현 씨를 만났어요. 그는 36 사고 이후 휠체어를 쓰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당당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사랑했고 결국 오늘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밤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섰을 때 백합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드레스 지퍼를 내리며 긴장을 풀고 있는데 도연 씨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있었어요. 은수 씨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오늘 말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고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그날 브레이크를 건드렸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귀에서 뜨거운 열이 솟구치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누가요? 도대체 누구예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목에 있던 낡은 시계를 풀어 제게 건넸어요. 뒷면에 작은 디스크가 붙어 있었는데 그 표면에서 아주 희미한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달았더라고요. 위치 추적이든 녹음이든. 저는 순간 백합향 대신 차갑고 쇠 같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억울했어요. 왜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게 맞는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바로 그때 호텔 전화가 2번 같은 간격으로 울렸어요. 제가 수화기를 들자 낮고 마른 목소리가 말했어요. 선택했네, 강도현.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야. 그 여자에게도 인사 전해. 누구세요?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끊겨 있었어요. 귓속에 남은 건 비웃음 같은 잔향뿐이었어요. 그 순간 방문 손잡이가 덜컥하고 흔들렸어요. 안은 잠겨 있었지만 누군가 열려고 시도한 게 분명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삼켰고 도연 씨는 휠체어 브레이크를 다시 꽉 잠갔어요. 여기서 나가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지금이요? 네, 지금이요. 이 방 싫어졌어요. 우리는 짐을 대충 챙겨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로비의 피아노 소리가 평소보다 더 불길하게 들렸어요. 프론트 직원에게 방 보안 기록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정책상 제공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싫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차를 몰고 나오자마자 제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직감적으로 받아보니 화면 속에는 어두운 복도가 비쳤고 카메라는 우리 신혼집 현관 도어락을 비추고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눌렸고 문이 열렸어요. 낯선 그림자가 거실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둘이서 도망치면 집은 내가 정리해 줄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우리는 곧장 신혼집으로 달려갔고 현관 앞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열쇠 하나와 탐정사무소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결제인은 강재현, 도연 씨의 형이었어요. 뒷면에는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지 이제 알겠지?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어요. 우리 집인데 왜 우리가 침입자처럼 불안해해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도연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수 씨 이제 숨을 수 없어요. 같이 맞서야 해요.
그 말이 제 심장에 박혔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경고를 받았지만 내일은 반드시 그 경고에 답하겠다고요. 현관문 비밀번호가 삐삐삐 소리를 내며 풀렸어요. 제가 분명 바꿔둔 번호였는데 누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문이 열리자 회색 코트를 걸친 강재현 도연 씨의 형이 들어왔어요. 그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우리 집 거실로 성큼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봉투를 툭 던졌어요.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은수 씨 착각하지 마. 이 결혼 법원에선 무효로 만들 수 있어. 그 말이 제 귀를 날카롭게 찔렀어요.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고 도연 씨는 휠체어 브레이크를 꽉 잠그며 형을 노려봤어요.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형의 비웃음만이 방 안을 울렸어요. 형, 제발 좀 그만하세요. 오늘은 결혼한 날이에요. 그래, 결혼? 하하, 너 아직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니? 너 같은 상태에 이 집 대출까지 끌어안고 저 여자까지? 안 돼. 절대 안 돼. 도연아, 넌 이제부터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저는 분노로 치를 떨었어요. 억울했어요. 왜 우리 삶에 저 사람이 함부로 발을 들이는 건지, 왜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뛰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단단하게 눌렀어요. 형님, 저희 인생은 저희 거예요. 왜 함부로 좌지우지 하시려는 건데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오늘은 축복받아야 할 날이에요. 재현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윤은수 씨, 순진하게 굴지 마. 내가 뭘 보고 들어왔는지 몰라? 강도연 곁에 서면 너도 똑같이 불행해져. 아니, 이미 불행 속으로 들어온 거야. 오늘이 축복? 웃기지 마. 오늘은 내 발목이 묶인 날이야.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러나 동시에 억눌린 화가 불길처럼 치솟았어요. 아니요. 전 선택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불행을 만들려는 건 우리 부부가 아니라 바로 형님 같은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재현은 잠깐 제 눈을 피하더니 갑자기 시계를 꺼내 뒷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보이지? 너희 집 구석구석에 이런 게 붙어 있어. 내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 다 내가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등줄기를 차가운 바람이 후고 지나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고 도연 씨는 휠체어 손잡이를 부서지도록 잡고 있었어요. 형,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독립해서 살겠다고요. 제발 물러나 주세요. 물러나라. 도연아,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넌 장애인이야. 넌 내 동생이지만 동시에 내 족쇄야. 내가 널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 집안 다 무너져.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혀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삼켰어요. 장애가 죄인가요? 그럼 전 왜 그를 사랑했을까요? 저는 그의 눈빛을 사랑했고 그의 용기를 사랑했어요. 형님 같은 사람의 모욕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마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건 오히려 장애예요. 형님의 삐뚤어진 욕심이요. 방 안 공기가 찢어질 듯 긴장됐어요.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봉투를 다시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면 두고 가. 법원에서 세상 앞에서 너희 결혼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마.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남은 건 가죽 코트 냄새와 종이 타는 듯한 서류 냄새뿐이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울고 싶어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그 순간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바닥에서 그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은수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를 짓밟으려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제는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경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도 맞설 차례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사이다처럼 터져 나왔어요.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복수와 정의감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당하지 않겠다고. 그 어떤 막장 같은 상황이 와도 눈물로 끝나지 않겠다고.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재현이 떠나고 난 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어요. 거실에 남은 건 그의 가죽 코트 냄새와 종이에서 나는 건조한 비릿한 냄새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억울하고 분노스럽고 숨조차 막혔어요. 그 순간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그 손은 차가웠지만 점점 온기가 번져왔어요. 은수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하자 제 가슴이 더 아려왔어요. 하지만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릴 짓밟으려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제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오늘은 경고였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답할 차례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진 않았어요. 대신 분노가 심장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도연 씨는 제 손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어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자 세상이 잠시 조용해지는 듯 했어요. 그 체온이 너무 따뜻해서 그제야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어요.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고 입술이 조금씩 다가갔어요. 마치 오래 기다린 순간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짧지만 뜨겁게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위협이 멀리 물러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어요. 익숙지 않은 번호였어요. 저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어요. 재미있네. 벌써 반항을 시작한다고? 낯선 목소리였어요. 형의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그 어투는 더 섬뜩했어요.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오후 3시 버팀목 7을 확인해. 내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직접 보게 될 거야.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집 안의 정적이 너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도연 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제게 말했어요. 은수 씨 이제 숨길 수 없어요. 버팀목 7은 우리 집안이 오래 숨겨온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분노로 눈물이 솟구쳤어요. 그럼 더더욱 확인해야 해요. 형님이든 그 뒤에 있는 사람이든 절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단순히 도연 씨의 아내로서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는 걸요. 도연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도대체 버팀목 7이 뭐예요? 그게 뭔데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망설였어요.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 재단이 운영하는 비밀 기금이에요. 표면상으론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정치인들 뒷돈, 기업 비자금 다 그 안에서 흘러갔어요. 난 단순한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날 사고도 그 돈과 관련된 거였어요. 숨이 막혔어요. 백합향 대신 쾌쾌한 서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어요. 모든 게 엮여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럼 형님이 지켜야 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그 돈이었네요. 맞아요. 난 족쇄였어요. 걷지 못하는 동생이 아니라 입을 열면 집안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억울해서 흘릴 수조차 없었어요. 그럼 더더욱 알 권리가 있어요. 그들이 감추려는 걸 우리 손으로 밝혀내야 해요. 이 결혼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협박했죠.
아니에요. 우린 그 협박을 뒤집어서 그들을 무효로 만들어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도연 씨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아 올렸어요. 그리고 제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고마워요, 은수 씨.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버팀목은 바로 당신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꼈어요. 떨리는 손이 포개졌고 마침내 입술이 맞닿았어요. 따뜻하면서도 격렬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세상의 모든 위협이 잠시 멀어지는 듯 했어요. 우리는 억눌러 왔던 마음을 풀어내듯 뜨겁게 끌어안았어요. 그러나 그 고요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저는 놀라서 커튼을 젖혔고 그곳엔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차창 너머로 카메라 렌즈 같은 것이 번쩍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차가 천천히 출발해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보며 직감했어요. 우리는 이미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다는 소나기 안에 있다는 걸.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쳐 굵게 적었어요. 버팀목 7. 그게 무엇이든 우린 반드시 밝혀낼 거다. 그리고 그들이 웃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침대마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도연 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 서류를 한 장 한 장 뒤적이고 있었고 저는 거실 탁자에 앉아 노트를 붙들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온통 한 단어만 맴돌았어요. 버팀목 7. 내일 오후 3시라 했죠? 제가 물었어요. 그래요. 아마도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은밀하게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가 오히려 먼저 파고들어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이미 분노에 잠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고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하자 화면 속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도연 씨의 사촌이자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웃는 얼굴로 저희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얼굴은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문 열어줘, 은수 씨. 급한 얘기예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지금은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도 도연 씨잖아요. 우릴 도와주던 사람이었잖아요. 망설임 끝에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형, 은수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제 목숨이 걸려 있었어요. 버팀목 7, 그건 형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손댈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뭐예요? 설마 형님 편이었단 말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근데 나도 약점이 잡혀 있었어요. 날 살리려면 형 쪽에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올랐어요. 눈앞이 붉게 변할 정도였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배신을 고백하겠다고요? 우리더러 포기하라고요? 도윤 씨, 당신도 똑같아요. 형님이나 당신이나 둘 다 우리를 발밑에 짓밟고 웃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도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부여잡았어요. 도윤아,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넌 내 편이라고 믿었는데. 순간 도윤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는 이내 차갑게 굳으며 말했어요. 형, 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늦었어요. 내일 오후 3시 형도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은 끝나. 그는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흔들렸지만 확실히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덥석 잡아 뜯었어요.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버팀목 7. 장소는 성수동 창고. 오후 3시. 손끝이 떨렸어요. 두려움과 분노, 배신의 쓰라림이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연 씨,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우린 이 싸움에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뛰어들어야 해요. 그들이 준비한 무대에 우리가 직접 서야 해요. 그리고 끝내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에는 복수의 불꽃이 살아났어요. 도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낮게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린 더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은수 씨, 우리 둘이 같이 끝내요. 날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불안한 리듬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봉투 속 메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수동 창고 오후 3시. 그 한 줄이 오늘 하루의 모든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가야 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위험해요. 형과 그 무리들이 어떤 일을 꾸몄는지 몰라요. 도연 씨가 망설였어요. 그래서 더 가야 해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아내야 하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가두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부숴야 해요. 제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 씨는 제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우산 하나에 몸을 맞추고 성수동으로 향했어요. 비 내리는 도로 위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소음조차 심장을 쿵쿵 울리게 만들었어요.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차창 밖 풍경이 더 낡고 음산해졌어요. 녹슨 간판, 떨어져 나간 벽돌, 오래된 포스터들. 마치 우리를 삼킬 함정 같았어요.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철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쪽은 어둡고 싸늘했어요. 바람이 스치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을 꽉 쥔 도연 씨의 체온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형 강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도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왔네. 형이 웃었어요. 역시 넌 빠지지 않는구나, 도연아. 넌 늘 정의로운 척했어. 그런데 결국엔 내 손바닥 위잖아. 저는 억울함이 치밀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님, 이게 다 뭐예요? 왜 결혼까지 무효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형은 봉투를 하나 꺼내 제 발치에 던졌어요. 안에는 도연 씨 이름으로 된 병원 기록, 금융거래 내역, 심지어 우리 결혼 서류까지 들어 있었어요. 이유? 간단하지. 너희 둘이 행복해질 권리는 없어. 내 남편은 이미 집안의 흑역사야. 그런 주제에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했다니 그건 날 모욕하는 거야. 그 말에 도연 씨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형, 난 널 존경하려 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지키는 건 가족이 아니라 돈이야. 그리고 권력이야. 재현은 코웃음을 쳤어요. 돈이 없는 정의는 쓰레기야. 권력이 없는 사랑은 환상이고. 내가 뭘 해도 난 이미 널 제압할 수 있어. 그 순간 도윤이 갑자기 외쳤어요. 형, 이제 그만하세요. 재현이 눈을 부릅뜨며 도윤을 노려봤어요. 뭐야, 내가 감히? 더는 못하겠어요. 어젯밤까지 난 형 편에 있었지만 오늘 여기서 본 건 이건 아니에요. 은수 씨, 형 말 듣지 마세요. 버팀목 7은 단순한 기금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살인 청부 내역까지 기록돼 있어요. 그 말이 터지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요? 살인 청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일부 기록이 있어요. 원래 형이 지우려 했던 거지만 제가 몰래 빼냈어요. 그중엔 도연 형 당신 사고 기록도 있었어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청부된 거였어요.
순간 도연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틀어쥐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걷지 못하게 된 것도 그냥 불행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의뢰한 사람이 형이에요. 공기가 찢어지는 듯 정적이 흘렀어요. 재현의 얼굴에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비쳤어요. 도윤. 감히 내가. 그는 주먹을 날렸지만 도윤은 피하며 USB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손바닥 위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올려져 있었지만 제 심장에는 세상의 무게가 내려앉았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억울하고 분노스럽고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형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동생을 피부치를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재현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어요. 사람이 아니야. 도연은 집안의 짐덩어리였어. 난 정리했을 뿐이야.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이 붉게 타올랐어요. 아니요. 짐덩어리는 당신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당신을 정리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창고 안 공기가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은수 씨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같이 싸울 차례예요. 창고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제 손에는 도윤이 쥐어준 작은 USB가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형 재현은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친 듯이 웃으며 발걸음을 우리 쪽으로 옮겼어요. 좋아, 그래. 이제 다 알았구나.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세상에 퍼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USB 하나면 내가 무너질 줄 알았어? 은수 씨, 세상은 내 편이 아니야. 법도 언론도 다 돈으로 굴러가. 그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메아리 쳤어요. 도연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며 맞섰어요. 형,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실은 묻을 수 없어. 난 포기하지 않아. 재현은 비웃으며 호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을 꺼냈어요. 그 버튼을 누르자 창고 문이 자동으로 닫히며 쇳소리를 냈어요.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끝이야. 도윤, 너도 같이 끝나. 내가 뭘 빼돌렸든 상관없어. 다 태워버리면 그만이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형,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건 너무. 닥쳐. 재현이 도윤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USB를 꽉 쥔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외쳤어요. 형님, 여기서 날 죽이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USB 이미 복사해서 다른 곳에 보내뒀어요. 당신이 날 막아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간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흔들렸어요. 뭐? 어디에? 그건 형님이 평생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함부로 못하실 거예요. 그 짜릿한 순간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 대신 묘한 쾌감이 밀려왔어요. 억눌려 있던 분노가 사이다처럼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재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확신하지 못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욕설을 내뱉더니 결국 도윤을 놓아주고 뒤로 물러섰어요. 좋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 지옥으로 향한다는 걸. 그 말과 함께 형은 창고 뒤편 비밀문을 열고 사라졌어요. 차가운 바람만이 우리를 스쳤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복수의 의지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도연 씨, 들었죠? 이젠 우리가 먼저 움직일 차례예요. 그 USB, 이게 우리 무기예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강렬한 불꽃도 타올랐어요. 그래요. 이젠 더 숨지 않아요. 우리 둘이 끝까지 가요. 우리는 무거운 비를 뚫고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어두운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고 번개가 찢어지는 순간 마치 세상도 우리의 전쟁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저는 USB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형님, 이번에는 제가 웃을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제가. 비 오는 밤을 뚫고 겨우 집에 돌아왔어요. 옷은 젖어 있었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제 손에 들린 USB만큼은 꼭 붙잡고 있었어요. 도연 씨는 휠체어에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은수 씨,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는 순간 화면에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가 주르륵 떴어요. 숨이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어요.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카메라 앵글은 숨겨진 CCTV에서 찍은 듯했고 그 안에는 형 재영과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분명 뇌물이에요. 도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영상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고급 호텔 로비에서 찍힌 장면, 재영과 나란히 앉은 또 다른 인물. 화면에 잡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잠깐만요, 저 사람 혹시. 도연 씨도 눈을 크게 떴어요. 맞아요. 우리 집안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그 사람, 국회의원 강준호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도연 씨의 아버지를 법정에서 몰락시킨 장본인이었고 도연 씨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형 재현이 그와 손을 잡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네요. 우리를 둘러싼 판이 훨씬 커요.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제 손을 덮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은수 씨, 당신이 있어서 난 버틸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저는 말없이 그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들어 올리며 입술을 맞췄어요. 우리의 입맞춤은 이번엔 더 뜨거웠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녹아내리듯 서로의 품에서 위로와 열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의 손끝이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도연 씨,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가요. 이제 우리 둘이잖아요. 그래요. 끝까지 함께해요. 한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숨결을 나누었어요. 사랑이 절망을 잠시 밀어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갑자기 굉음이 울렸어요. 차 바퀴가 미끄러지며 급정거하는 소리, 이어서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어. 경찰이다. 수색 영장 가지고 왔다.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경찰? 그런데 너무 이상했어요. 이렇게 빠를 리가 없었거든요. 도연 씨도 눈치를 챘는지 낮게 말했어요. 은수 씨, 이거 형이 꾸민 거예요. 진짜 경찰일 리 없어요. 노트북 화면 위 USB 폴더가 반짝였어요. 증거는 여기 있었고 그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 씨, 오늘 밤 우리 진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은수 씨. 오늘 밤이 우리 진짜 싸움의 시작이에요. 그 순간 문이 쾅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문이 부서지며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거칠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제복은 어딘가 허술했고 배지마저 싸구려처럼 보였어요. 진짜 경찰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도 알 수 있었어요. USB 내놔. 저항하면 다쳐. 그들 중 한 명이 총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들었는데 가까이 보니 무슨 개조한 쇠파이프 같은 흉기였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분노가 더 크게 끌어올랐어요. 경찰이면 영장부터 보여줘요.
당신들 도대체 누구예요? 제가 소리치자 그들은 비웃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영장? 너 지금 장난해? 내 남편 덕에 편하게 살아놓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그 말은 날카롭게 내 심장을 찔렀어요. 남편 덕이라니. 지금껏 제가 견딘 고통과 두려움은 전부 무시한 채 마치 제가 돈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처럼 매도한 거였어요. 닥쳐요. 나는 그 사람 곁에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걷지 못해도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제 외침에 도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눈빛 속에서 흔들리던 불안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놈들이 거칠게 다가왔어요. USB를 빼앗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재빨리 노트북에서 USB를 뽑아 창문 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어요. 차가운 비를 뚫고 USB가 어둠 속으로 날아갔어요. 뭐야, 저 여자 미쳤어. 놈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창밖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 틈을 타 도연 씨가 휠체어를 돌려 식탁을 쾅 부딪혔어요. 순간 공간이 흔들리며 놈들이 잠시 비틀거렸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도연 씨에게 외쳤어요. 이 틈에 나가요, 빨리. 우리는 가까스로 뒷문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빗물이 쏟아지는 골목으로 뛰쳐나온 순간 심장이 터져 나갈 듯 요동쳤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우산을 쓴 채 느긋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한 사람. 이런 날씨에도 참 고생이 많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윤이었어요. 우리를 도와 USB를 건네준 유일한 동맹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의 손에는 젖은 우산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던진 USB가 들려 있었어요. 도윤 씨 설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이 어지러워졌어요. 그는 차갑게 웃었어요. 은수 씨 미안하지만 난 원래 당신들 편이 아니었어요. 난 내 편 하나만 믿고 살아왔거든. 그리고 그 편은 재현 형이었어.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배신감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도연 씨는 휠체어 손잡이를 부들부들 떨리며 붙잡고 있었어요.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었어요. 도윤, 내가 어떻게 내가 나한테 준 그 말들 다 거짓이었어? 거짓? 아니, 그땐 진심이었지.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선택해야 했어. 형과 맞서면 내가 먼저 죽어. 그러니 차라리 이게 낫잖아. 그의 말은 합리화였지만 제 귀에는 차가운 배신만 들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빗속 골목에서 마주한 도윤의 배신은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재현의 검은 차량이 골목 끝에 멈췄고 그는 빗물에 젖은 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가로등 불빛에 젖은 얼굴은 차갑고 잔인했어요. 은수, 내가 참 오래 버텼네. 하지만 결국 내 손바닥 아니야. 도윤, USB 가져와. 도윤은 머뭇거리다가도 결국 USB를 건넸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은수 씨,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순간 제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기자에게 미리 보낸 메시지, 그리고 은수의 기록 노트에서 옮겨 적은 증거들이 동시에 공개되는 예약 전송이 걸려 있었어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재현이 USB를 쥐며 비웃는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진짜 경찰차, 진짜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이게 어떡해. 저는 빗물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소리쳤어요. 형님, 그동안 감시한 거, 뇌물 받은 거, 사고까지 조작한 거 전부 세상에 흘려보냈어요. 이제 웃는 건 당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재현이 미친 듯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 내가 이걸 막았어야지. 도윤은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순간 경찰들이 다가와 재영과 도윤을 제압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번개처럼 또렷하게 들렸어요. 재현은 끌려가면서 끝까지 소리쳤어요. 도연,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너 같은 놈은 끝까지 무너질 거야. 하지만 도연 씨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형, 난 이미 행복해. 내가 빼앗으려 했던 사랑이 내 곁에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무게는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돈과 권력이 덮어도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며칠 후 재영과 도윤은 구속되었고 버팀목 7이라는 거대한 비자금 구조도 세상에 폭로되었어요. 사회는 떠들썩했고 도연 씨는 오랜 억압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도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공원을 걸었어요. 아직 완전히 걷지는 못했지만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은수 씨, 이제 진짜 나다운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걸어요. 이제는 절대 멈추지 말고. 우리는 벚꽃길 한가운데서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뜨겁게 입맞춤했어요. 그 순간 지난 모든 고통과 눈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강해졌어요.